이은지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방향을 딱 하나로 정한 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뜨개로그 위주로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의 거의 98%는 고양이에 대한 거예요. 고양이를 데리고 어떻게 워킹홀리데이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해외 검역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저밖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냥 짧게 기록식으로만 남겼었는데 워킹홀리데이 1년 정도 오시면서도 꼭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지금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저도 기록을 많이 해놓고 혹시 궁금한 분들한테도 최대한 정보 나눔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구구절절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마 2부로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1부는 일본 동물 검역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거랑 비행에서 온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탈 것들 어떻게 갔는지, 공항에서 집은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을 것 같고요. 2부는 저희 고양이 특성이 어떤지,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서 생활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 기준의 꿀팁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1부 일본 동물 검역 비행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은 제가 검역이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일본이 광견병 청정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청정 국가에서 청정국가로 들어올 때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엄격하게 맞아야 되고 또 항체가 검사도 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본 검역을 준비하려면 최소 7개월 전에 준비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많은 곳에서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6개월이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광견병 예방주를 다 맞고 체열을 해요. 체열을 한 다음에 그 체열 날부터 180일 정확하게 6개월을 재서 그 날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을 부작용이라든지 또 집에만 있는 친구들은 광견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예방주사를 안 맞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차만으로는 광견병 체열을 할 수가 없어요. 1차를 맞고 한 달 뒤에 2차를 맞아서 2차를 맞고 또 며칠 뒤에 그렇게 체열을 해가지고 항체가 검사를 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항체가 검사가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도 기간이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다 리셋돼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최소 7개월 그 다음에 만약에 넉넉하면 8개월 전에 그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기본 검진이랑 마이크로칩 이식입니다. 그 기본 검진을 하면서 1차 광견병 접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차 광견병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체열을 해서 혈청 분리를 해서 그거를 연구소에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연구소는 국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 그 국가마다 지정해 놓은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로 이렇게 뭐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체가 검사가 거의 한 달 정도 있으면 나와요. 항체가 검사가 통과되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2차 체열 시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검사가 통과가 되면요. 수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수입 신고는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한 2-3달 정도 쉬고 출국 2달 전쯤에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입 신고는 현지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 언어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가능해요. 수입 신고까지 마쳤으면 또 조금 한 달 정도 쉬다가 출발 전 한 6에서
7일 이내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열흘 이내였나? 근데 하여튼 그 한 7일 정도 이내에 검진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동물 검진을 받아서 그 검진한 거랑 수입 신고랑 여러 가지 모아놨던 서류들 있잖아요. 그 서류들 다 가지고 공항에 있는 동물 검역소에 가야 돼요. 동물 검역소 가서 검역 다 받고 거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이제 출국만 하시면 됩니다. 출국하고 나면 현지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캐리어 찾는 곳 있죠. 거기에 검역소가 있었어요. 그 검역소에 서류랑 애들을 데리고 또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검역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항을 나와서 진짜 입국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혈청을 분리해서 해외 지정 연구소로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연구소로 보내기 위해서 혈청 분리를 했더라도 그 혈청을 개인이 택배로 막 붙이는 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개인이 보낼 수 없다고 들어서 그 부분은 업체를 끼지 않으면 사람이 직접 들고 그 나라 입국을 해서 거기 지정 연구소로 보내야 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도 현지 언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다 정도의 언어가 아니라 그런 공신력 있는 문서를 쓸 수 있다 정도의 언어가 돼야지 쓰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 때문에 보통 검역 전문 동물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저도 검역 전문 동물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좀 자주 오가기 때문에 서울 거점의 검역 전문 동물병원이 원격으로 진행을 해주는 그런 곳을 최우선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최대한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최대한 준비가 가능한 그런 곳을 최우선으로 찾았습니다. 의료법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동물병원 이름은 말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네이버에 동물검역이라고만 검색해도 되게 많은 동물병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3군데 정도 문의를 했고 서울에 있는 거 2곳 그리고 혹시 몰라서 부산에 있는 곳 1곳 이 정도 문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방문 횟수가 가장 적고 그리고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그 절충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가격보다는 최대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최우선이었어요. 왜냐면 비용을 조금 더 내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본 가는 거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알아본 건 재작년 중순쯤 됐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100만 원 내외 정도 모두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비싼 곳은 좀 더 많이 부르기도 했지만 100만 원 내외를 그거보다 훨씬 적을 수는 없더라고요. 막 5, 60만 원으로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사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검역 전문 동물병원에 가서 거기서 혈전 검사하고 뭐 기본 검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손이 덜 가요. 근데 저는 방법이 없어서 특히 부산에 있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협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그냥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서 저 이렇게 원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해주실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도 많고 그리고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동물 검역 대략적인 이 아니라 상당히 자세한 타임라인을 말씀드렸고요. 요거에서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본 검진이랑 마이크로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항상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마이크로칩 이식도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었고요. 1차 광견병 접종하고 나서 저희 야옹이가 이 광견병 접종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뭐 열이 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밤은 지켜보라고 그런 안내사항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2차 광견병 접종을 받는데요. 저는 이제 검역 전문 동물병원의 권유로 한 달보다는 조금 더 뒤에 받았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한 3, 4일 정도의 차이? 한 달하고 뭐 3, 4일 정도 뒤에 2차 광견병 접종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도 당일에 채취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일주일 뒤 아니면 며칠이라도 더 뒤에 받으면 항체가 검사가 좀 더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받을까 했었는데 이때는 조금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옹이가 광견병 접종이 처음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믿고 당일 채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열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혈청 분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냉매랑 이렇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검역 전문 동물병원에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추석 연휴인가? 하여튼 뭔가 명절인지 뭔지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택배로 보내도 무조건 냉매가 녹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 이틀이 너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체열하자마자 그 오후로 바로 KTX를 끊어서 혈청을 들고 직접 갔습니다. 서울에 직접 가서 했고, 제가 동물병원에 방문한 건 처음에 결제할 때랑 그 다음에 혈청 전달할 때 그 2번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청을 해외 지정 연구소로 보내고 나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만에 나와서 제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사실 이거 통과 안 하면 이제 남편만 일본에 보내고 전 나중에 오는 나중에 고양이 때문에 뭐 한국을 비울 수 없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한 번에 패스가 됐습니다. 되고 나면 수입 신고까지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 그 수입 신고 하고 나서 이제 동물 검역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저희 야옹이가 뭐 동물 병원이라든지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편이에요. 왜냐면 길에서 성묘까지 자라던 아이를 거의 7살 이럴 때 입양을 해온 건데, 길에 있었다 보니까 차 소리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동물병원은 그냥 모든 동물이 싫어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큰 편이라서 저희 야옹이는 그 이동 스트레스 때문에 방광염이랑 그 진단도 받았었거든요. 방광염 진단도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 출국하기 얼마 전에 신부전 2기 진단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정말 최대한 막아야 해서 이 기간에 안정제를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 안정제라고 하면 그 많이 쓰시는 거 딱 한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안정제랑 조금 비율을 잘 섞어서 썼을 때 훨씬 약효가 잘 드는 고양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율을 찾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안정제를 먹여서 그 친구를 되게 오랫동안 이동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이겨내고 울더라고요. 예민하고 무서우니까 이 안정제를 이겨내고 울어버리더라고요. 또 근데 그거 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광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해외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언어를 잘 못하는데 지금 얘를 도착하자마자 그 이동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또 현지 동물병을 찾아서 거기서 또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해가지고 그걸 치료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고양이도 나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안정제 찾는 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검역소에 갔을 때는요. 제가 고른 그 검역 전문 동물병원에서 서류를 되게 알맞게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 보내주신 서류를 주치 선생님이랑 둘이서 이제 붙잡고서 엄청 꼼꼼하게 봤어요.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검역 그 현지 웹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더블 체크 다 끝난 다음에 애를 데리고 동물검역소에 갔습니다. 저는 동물검역소에서 뭐를 어떻게 검역하는지 몰라서 조금 무서웠었는데 사실 가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서류를 잘 제출하고 그 서류랑 이 고양이랑 같은 고양이인지 요 내용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방에서 꺼낼 일은 없거든요. 캐리어에서 꺼낼 일은 없는데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 다음에 이제 털 색깔이 뭔지 이런 거 체크할 때는 살짝 그 가방을 열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혹시 이렇게 튀어나가는 아이라면 미리 예방을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서류만 잘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정제 잘 드는지 그 비율을 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았었던 것 같고 그 출국 당일에 검역소에 들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공항에 적게 있자. 그리고 그날 고양이가 이 캐리어 밖을 나올 일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결심해서 한 2, 3일 정도 전에 한 번 더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때 조정했던 안정제가 여기 와서도 좀 효과가 있었어서 저는 그때 안정제 테스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했고 또 당일 출국 때는요. 이따가 비행기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국은 잘했고 그 현지 검역소에서는 제가 할 건 거의 없고 아이를 아예 데리고 들어가서 방에서 이제 체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거기서 이제 뭐 적으라는 거 적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제 이제 첫 번째 브이로그에도 기록했었는데 제가 미리 차를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집까지 왔고 집에 미리 세팅해 놓은 것도 많아서 바로 적응을 시켰고 네,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비행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티웨이를 이용했습니다. 항공사마다 동물 킬로그램의 한계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유난히 허용치가 넓은 항공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티웨이고 저는 불확실성이 싫어서 최대한 키로수가 많은 항공사 중에 골랐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캐리어는 확장형 캐리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얘를 길에서부터 돌봤어요. 근데 그때도 동물병원 데려갈 때 항상 확장형을 썼었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는 확장형 캐리어 자체가 조금 익숙한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원래 쓰던 건 아닌데 제가 출국하기 직전에 TMI이긴 하지만 임시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임시보호한 고양이를 입양 보낼 때 원래 양이가 쓰던 확장형 캐리어 하나는 제가 이제 이동봉사까지 했거든요. 그때 선물로 같이 보내고 새로운 캐리어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캐리어는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고 제가 근데 이거 찾아봤거든요. 근데 반려소반 다른 생활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아마 단종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딱히 장점과 단점이 뭐 있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 전에 쓰던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얘의 장점은 얘를 이렇게 배낭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옹이를 공항에서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앞으로 안아서 여기에다가 조금 열고 여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편했어요. 그리고 이 지퍼 부분이 이렇게 고양이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해도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이 꼭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그때 구매를 했었고, 근데 단점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자석이나 이런 게 너무 약해서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고, 그 가끔 이렇게 고양이 빼고 이거 정리할 때 여기서 물건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불편함도 좀 있었어서 이게 막 100% 추천은 아닌데 확장형 캐리어 자체는 추천입니다. 이게 이쪽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이 확장이 되는 캐리어인데 이전에 쓰던 거는 양쪽이 다 확장이 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괜찮았는데 한쪽만 확장이 돼도 고양이들은 훨씬 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고양이만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딱 공항에 도착해서 아예 앉고 티켓팅 다 받고 들어가자마자 최대한 이제 구석지고 넓은 자리 있죠. 거기 가서 이 한쪽 확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위를 약간 극세사 이불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놨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거의 울지도 않고 그 안에서는 그냥 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장형 캐리어 자체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행기 안으로 이동할 때 그 확장형을 잠깐 접어놨다가 비행기가 다 뜬 다음에 다시 확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좁을 때 오히려 좀 더 울고 확장해주고 담요 덮어주니까 좀 편안하게 잤던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실 예정이 있다면 미리 확장형 캐리어 조금 적응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발톱에 틀어지지 않는 메쉬망으로 된 거 꼭 구매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항상 채웠거든요. 이건 지금 이제 일본에 와서 동물병원 갈 때도 반드시 채우는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에어태그예요. 에어태그가 있고 에어태그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실리콘 요거를 찾아서 요거를 이제 그냥 목줄에다가 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항에 갈 때도 채웠습니다. 채웠던 이유는 제가 이제 유튜브 후기를 막 보는데 어디서는 캐리어체로 아이가 진검사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고 어디는 내가 안아야 지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안아야 될 때를 대비해서 요 제품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 사서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얼마나 정확한지 막 그런 거 이제 체크도 했었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위치가 되게 정확하게 나오고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서 이걸 이렇게 해놔도 좀 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했고 보통은 이제 하네스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절의 부담도 덜하고 아이도 잘 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야옹이는 하네스를 하면 고장납니다. 크게 고장이 나요. 크게 고장이 나서 아예 시도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줄 형태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끈도 요거랑 세트로 왔어요. 그래서 이 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캐리어 안에 보통 이 안전고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고리까지 해서 네 왔었고 이제 꺼낼 일이 아예 없다는 확신이 들면 그 안전고리는 풀어줬어요. 근데 요거는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항상 하고 다니고 지금도 동물병원 갈 때 하니까 사실 진짜 돈 아까운지 전혀 모르겠고 너무나 꿀템. 어쨌든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저는 짐 검사 때 처음에는 아이를 꺼내서 안고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아이를 안고 지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혹시 야옹이가 안 나오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강아지랑은 좀 달라서 뛰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동물한테 그 짐 검사할 때 받는 그게 좀 안 좋대요. 근데 그것도 괜찮으면 아이를 넣은 채로 통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그거 한 번 받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캐리어에 들어가 있는 채로 야옹이를 이동시켰습니다. 집에서 공항까지는 저희는 자차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안정제를 진짜 조금 먹었습니다. 뭐 안정제를 먹이면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예 안 먹이고서는
그 차로 가는 거리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정제도 먹이고,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 브이로그에서도 아마 담았었던 것 같은데, 전날 저는 이제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안 자니까 야옹이도 지금 재우지 말자. 안정제를 먹여도 비행기 때까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좀 자도록 피곤하게 하자. 그래서 전날 단수하면서 그때부터 못 자게 계속 놀아주고 계속 만져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차 안에서는 좀 울었어요. 그 차 소리가 나니까 좀 많이 울었고, 근데 뭐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아예 딱 진동 없이 펼쳐주고 담요 싹 덮어주고, 그리고 저는 제가 입던 옷을, 잠옷 있잖아요. 잠옷을 일부러 한 2, 3일 정도 입은 거 절대 안 빨고 그대로 캐리어에 넣어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자도록 했더니 공항에서 잘 자고 비행기 안에서도 잘 잤어요. 근데 집에서 공항 갈 때,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일본 집에 올 때, 요 차 탈 때는 진짜 죽어도 앉아서 그 왱알왱알 될 때 많이 만져주고 정말 머리가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쓰다듬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요, 생각보다 우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목 놓아 우는 친구들도 사실 그 애기들 울음소리보다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울음통이 좀 작고 또 캐리어 안에 있고 발 밑에 있다 보니까 거의 안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 배변 패드 많이 까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웅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몇 번 해봤는데 항상 발톱으로 그걸 다 뜯어놓거든요. 저는 배변 패드는 최대한 안 깔았고, 제가 입었던 잠옷은 버려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안을 좀 푹신하게 깔아줬던 것 같아요. 푹신하게 깔아주고 위에다 극세사 덮어주고, 물론 숨구멍 잘 내주시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 무사히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요. 저희 고양이는 사실 일본에 와서 좀 더 건강해지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너무 다르니까 사람이 적응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적응해준 고양이한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여기서 많이 건강해졌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부전 진단 받았던 것도 여기 와서 수치를 많이 개선시켜서 지금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으로 나오실 때 동물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여기 오면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에는 여기 와서 잘 지내는 고양이도 있으니까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거의 다 말로 채워서 이렇게 편집을 해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재미는 없더라도 필요한 내용은 쏙쏙 들어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외에도 검역이나 비행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부 때 좀 더 자세하게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좀 어땠고, 고양이랑 생활하는 게 어땠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